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 몰아보기 영상은 2025년 8월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8월 7일에 올라왔던 한국의 기괴 사건 운동선수 편입니다. 2013년 어떤 남성의 체포 소식은 큰 이슈를 불러왔습니다. 왜냐면 그의 정체가 너무나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이날 체포된 남성의 이름은 정상헌, 그는 프로 농구선수 출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유망주 출신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아왔으며 좋은 재능을 가진 인재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대학교에 진학한 뒤 프로 진출을 준비하고 2005년도에는 드디어 프로 구단에 입단해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부터 정 씨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재능과 반비례 하는 성격이 좀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른바 멘탈이 약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는데요. 대학 시절부터 단체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고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하는 선수답지 못한 면과 숙소 무단 이탈 등의 문제를 지적받았었다고 합니다. 프로 구단에 입단했을 때도 이런 문제들이 여전했다고 하네요. 결국 프로 입단 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던 나머지 처음 입단했던 구단에서 다른 구단 선수와 트레이드 되었고 2007년에는 국군 체육부대 상무에 입단해 병역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전역해 다시 소속 구단으로 돌아왔지만 이때도 성격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었는지 훈련에 무단으로 빠지면서 또 한 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구단에서는 그의 임의 탈퇴를 선언했고 그는 그렇게 프로 선수 생활을 마감해야 했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 정 씨는 다른 직업을 얻어 생활했는데요. 보통 프로 선수가 은퇴하면 해당 계열에서 직업을 찾기도 하지만 정 씨는 은퇴 시기가 너무 이르기도 했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그러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한때는 유망주 얘기를 듣던 정 씨의 이런 모습에 많은 관계자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런 정 씨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린 것이 바로 2013년이었습니다. 2013년 7월 1일 정 씨는 아내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바로 아내 A씨의 쌍둥이 언니 B씨가 실종됐기 때문인데요. 정 씨의 아내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B씨가 갑자기 A씨의 휴대폰에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갔다 오겠다는 내용이었고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돌아오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B씨가 평소 딱히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말도 없이 이렇게 훌쩍 떠날 성격은 아니었던 것인데요. 약속했던 30일이 지났지만 연락도 닿지 않고 집에도 안 돌아오자 아내가 정 씨와 함께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더욱 뜻밖이었는데요. B 씨의 출국 기록 조회 결과 출국했던 사실이 없었으며 주변을 비롯해 신변에 어떤 문제가 있지도 않았고 돈을 인출한 흔적 등도 전혀 조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핸드폰은 27일 동생 A씨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낸 이후로 사용했던 기록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찰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B씨가 타고 다니던 본인의 자동차가 어느 중고차 매매상에 판매되었던 기록이 있던 것입니다. 경찰은 해당 중고차 가게에 가서 관계자를 조사하고 가게에 설치된 CCTV 등을 조회했습니다. 결국 B씨의 차량을 가져온 사람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그것이 바로 정상헌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정 씨를 소환해 그를 조사하는데요. 어째서 B씨의 차가 중고상에 넘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본인이 아닌 정 씨가 대신 가게 되었는지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진술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결국 그는 경찰의 추궁에 못 이겨 모든 것을 실토하게 되는데요. 이후의 내용은 정 씨가 경찰에 진술했다고 알려진 내용이 언론에서 기사로 보도된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종된 B씨는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정상헌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것은 6월 26일, 이유는 숨진 B씨가 자신을 모욕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정 씨 아내의 집안은 재력이 꽤 좋은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은퇴 이후 수입이 일정하지 못한 정상헌은 사실상 처가에 얹혀 사는 모양새로 지냈다고 합니다. 정 씨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B씨가 평소에도 자신을 자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진 진술에 따르면 정상헌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너 같은 놈과 만날까봐 내가 결혼을 안 한다는 말에 격분하여 B씨의 목숨을 우발적으로 빼앗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피해자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차에 실은 뒤에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 오산의 어느 야산에 가서 유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B씨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아내에게 문자를 남겼던 것이었다고 하네요. 황당한 것은 구속된 뒤의 정 씨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구속된 뒤 갑자기 자신의 진술을
이슈를 바꿨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아내가 시켜서 그런 것이란 말이었습니다. 이런 정상환의 진술에 경찰은 아내까지 불러 조사했지만 조사 결과 아내는 사건과 어떠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죄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아내가 시켰다는 거짓말까지 했던 것인데요. 이런 정 씨의 태도에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고 2014년 1월에 열린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 정 씨는 항소하여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럼에도 또 항소하여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대법에서는 20년이 정당하다며 형을 확정시켰습니다. 한때 유망주로 불리던 선수의 이런 몰락에 많은 농구 팬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다네요. 2008년 3월 한강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 남성은 당일 공개 수배령이 떨어졌던 남성이었는데요. 남성의 정체와 그가 벌인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이 남성의 이름은 바로 이호성, 전 야구선수이자 사업가로 활동하던 인물이었으며 또한 앞서 말했듯 끔찍한 사건을 벌였던 인물이었습니다. 1967년 출생인 이호성은 고교 시절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대학을 졸업한 1990년에는 당시 해태 타이거즈에 소속되어 프로 선수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선수협회장까지 맡았던 그는 2001년 야구계에서 은퇴합니다. 은퇴 이후 그는 본격적인 사업가로 변신했는데 자신의 이름을 내걸었던 호성 웨딩 문화원이란 예식장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점까지 낼 정도로 사업이 호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호성은 여기서 사업을 더 확장시키기로 하는데요. 그가 손댄 사업은 바로 실내 스크린 경마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마장 사업을 허가받고 운영하는 것에 상당한 거액의 비용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당장 큰 목돈을 어디서 구하기 어려웠던 이 씨는 가족에게서도 돈을 빌리고 은행을 통해 대출을 하면서 수십억의 돈을 겨우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스크린 경마 사업이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업에 모든 것을 걸었던 이 씨는 청와대에 탄원서까지 써냈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이 과정에서 이호성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기에 대출 이자 등이 불어나 수백억 대의 부채를 지게 되었으며 가정 문제 등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시 이 씨가 운동선수 출신으로 사업에 뛰어들어서 세상 물정을 잘 몰랐다는 식의 평가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가 사업을 잘 몰랐던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이 씨는 선수 시절부터 가족과 함께 컴퓨터 및 전자기기 관련 사업체를 이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꽤 바탕이 잘 되어 있던 사업이어서 이 씨가 벌인 사건 이후에도 오랫동안 유지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후 그가 벌인 일련의 사건들이 돈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네요. 2008년 2월 26일 마포구에 살던 모 일가족의 아파트에 경찰이 한 남성과 함께 방문합니다. 이곳은 엄마 A씨와 그녀의 세 딸들 합해서 총 4명의 모녀가 살던 곳이었고 경찰과 함께 방문한 남성은 이들의 외삼촌이었습니다. 하도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과 함께 집을 방문했지만 안에서는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방문 일주일 뒤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외삼촌은 3월 3일 경찰과 함께 모녀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은 집에서 수상한 흔적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집안에서 혈액 반응이 나타났는데 누군가 그걸 잉크 등으로 지우려 시도한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현관의 CCTV 등을 통해 모녀를 추적했고 무려 한 달 전에 이들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CCTV의 녹화 당일날 수상한 남성 한 명도 포착이 되었는데요.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입구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큰 가방을 여러 차례 옮기는 모습이 잡혔던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남자의 모습이 잡힌 화면을 가지고 실종된 모녀의 주변인에게 혹시 이 사람을 아는지 조사했는데요. 모녀의 엄마 A씨가 운영하던 가게의 직원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이 모자를 눌러 쓴 남자의 정체가 바로 이호성이었던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탐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이호성과 숨진 A씨는 연인 관계였다고 하며 1년간 교제를 이어오고 있는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는 두 사람이 곧 결혼할 것이란 얘기도 돌았다고 합니다. 또한 A씨가 은행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서 1억이 넘는 돈까지 인출했던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모녀의 실종에 E씨가 어떻게든 개입이 되었을 것이며 그를 유력한 조사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E씨 역시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잠적한 상태, 경찰은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실종된 4모녀 중 큰딸의 위치가 전남 화순군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음을 파악합니다. 이때까진 이 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경찰에선 사건 내용에 관해 함구하고 있었는데요. 한 뉴스를 통해 이호성이 용의자란 것이 보도되면서 이를 본 이 씨가 결국 수사가 좁혀올 것을 예상해 숨진 채 발견되고 수사 자체가 난항에 빠지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숨진 채 발견된 3월 10일 당일에 앞서 말한 화순군에서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호성의 부탁을 받았던 어느 인부의 제보였습니다. 화순에는 이 씨 아버지의 묘소가 있었는데 이 씨는 인부들을 통해 묘소 근처에 땅을 파달라고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날 인부들과 따로 자기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차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방들이 들어있었으며 차 곁에는 누구도 얼씬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가방 안에 4모녀의 시신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화순으로 출동해 이 씨 아버지의 묘를 찾아냈고 실제로 그 근처에 최근 땅을 파낸 듯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땅을 파내려 가자 정말 그 안에서 여러 개의 가방들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실종된 4모녀가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씨가 가방을 유기한 방법이었는데요. 그는 최대한 가방이 발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십 킬로그램이 넘는 큰 돌까지 위에 올려뒀다고 합니다. 결국 이 씨가 숨진 채 발견되고 모녀의 시신이 발견되며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석연치 않은 의문점들이 남았습니다. 일단 A씨가 마지막으로 인출했던 1억 7천만 원 중 7천만 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숨지기 전 이호성은 가족에게 5천만 원을 건네고 또 다른 지인에게 똑같이 5천만 원을 건네면서 5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해당 지인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 것이고 나머지 4천만 원은 또 다른 내연녀인 B씨에게 건네달라 전했습니다. 그렇게 2번 합쳐서 총 1억 원을 전달했는데 나머지 7천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호성의 사건은 정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불러왔는데요. 전직 운동선수가 벌인 사건이었던 점도 있었지만 사건의 그 잔혹함이 워낙 두드러졌던 점이 컸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조금 황당하게 전개된 사건입니다. 비가 아주 많이 내리던 1997년 6월 한 고속도로의 배수로에서 어떤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남성의 시신은 상태가 무척 좋지 못했는데요. 부검 결과 숨진 지가 굉장히 오래된 상태였으며 누군가 유기하기 전에 불까지 붙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유전자 감식을 통해 사체의 신원을 파악한 결과 6개월 전부터 행방이 묘연했던 남성 A씨였던 것이 밝혀집니다. 경찰에서는 이 시신의 신원이 되자마자 2명의 남녀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A씨의 아내였던 유모씨였고 또 다른 한 명은 당시 22살의 주진우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2사람이 바로 A씨의 목숨을 빼앗고 그를 고속도로 배수로에 유기한 용의자였다고 특정지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주진우는 당시 대구시 중구청 소속의 양궁 선수였습니다. 그는 달서구 근처에 있는 합숙소에서 기숙생활을 하고 있었고 유씨는 합숙소 근처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씨의 가게에 들렀던 주진우는 주인 유씨를 보자마자 반했다고 하는데요. 유씨가 상당히 미인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하니 외롭기도 하고 또 혈기왕성한 나이였던 주씨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주진우는 유씨보다 6살이 어렸지만 주씨가 해당 가게를 자주 드나들며 안면을 트게 되고 끝내 2사람은 비밀스러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할 수가 없는 법이었는데요. 유씨의 남편 A씨가 2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A씨는 아내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끝내야 된다고 말했지만 이미 그녀는 마음이 돌아서 버린 상태였다고 하네요. 결국 끝내 합의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되자 주진우는 본인이 직접 A씨를 만나 결판을 짓기로 합니다. 1996년 12월 8일 한 포장마차에서 만난 2사람, 주씨는 여기서 A씨에게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건네는데요. 유씨와 자신이 헤어질 수 없을 정도의 관계가 됐으니 A씨가 유씨를 깨끗이 포기하란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A씨는 이런 말에 격분했고 2사람은 포장마차를 나와 인근 공터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그렇게 싸우던 2사람 중 주씨가 그만 A씨의 목숨을 빼앗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야 술이 확 깨버린 주진우는 자수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사건을 은폐하기로 결정하고 A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바로 고속도로의 배수로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 주씨는 여기서 한 번 더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요.
있었는데요. 기름을 붓고 불까지 붙였던 것입니다. 혹시나 A씨의 시신이 일찍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아예 신원을 알아볼 수 없게끔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A씨의 시신은 6개월이 지나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주진우는 범행 다음 날 사건을 친누나에게 자백했는데요. 누나는 처음엔 주씨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고 혹시 돈이 필요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건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씨에게 돈과 통장을 건네주었는데 정말로 그 이후에 연락이 닿지 않게 되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A씨의 아버지도 아들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자 마침 실종신고를 접수했던 터였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비슷한 시기를 기점으로 사라져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조사를 벌인 결과 사라진 주씨와 유씨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았으며 A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포장마차에서 주진우와 A 두 사람이 격하게 다툼을 벌였다는 목격담이 보고되어 이 사건이 치정에 의한 강력사건임을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정황만 남아있어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던 차에 1997년 A씨의 시신이 발견되어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씨와 유씨는 정말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사건은 두 용의자를 잡지 못해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2016년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중국 상하이 공안국에 두 남녀가 밀입국을 했다고 자수를 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사건의 용의자였던 주씨와 유씨였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잡히지 않던 두 사람이 중국에 있던 것도 놀라웠지만 갑자기 그렇게 돌연 자수를 했던 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요. 왜냐면 두 사람은 분명 도주를 위해 밀항을 했을 텐데 밀입국 사실을 자수하면 남는 것은 추방뿐이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16년 한국에 돌아온 주진우와 유씨 그리고 이어진 대답이 걸작이었는데요. 시효가 끝났으니 당신들은 우리를 체포할 수 없다였습니다. 말 그대로 시효가 끝났단 말이 틀린 말은 아니긴 했습니다. 왜냐면 1996년 당시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는데 이들이 돌아온 것이 2016년이므로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추방 전 중국의 변호사에게 자문까지 구했기에 자기들이 틀릴 리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맞으면서도 동시에 틀린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 그리고 이들에게 자문해준 변호사가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면 시효가 정지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방이 묘연해진 뒤에 밀입국 기간 동안 시효가 완전히 정지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중국에는 이런 특수한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자문을 구했던 변호사 역시 이걸 몰랐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아챈 두 사람은 말을 바꿔서 2014년까지 한국에 있었다가 중국에 갔다고 했지만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의 관광지 등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 여러 장과 위조 여권 복사본 등이 발견되어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내밀자 결국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실토하는데요. 두 사람은 사건 이후에 전국을 떠돌며 은신을 하다가 1998년 불법으로 여권을 위조해 일본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4년 동안 체류하며 일도 하고 돈도 모았지만 위조된 신분증으로 살아가는 것에 한계를 느꼈고 결국 2002년 이번엔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하네요. 그 뒤 2012년 변호사를 통해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자문을 받고선 위조 여권 등을 준비해서 한국에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의 검문 등이 강화되어 여권 위조가 어렵자 두 사람은 밀입국 사실을 자수하자는 선택을 벌이게 되는데 앞서 말했듯이 시효가 끝났다고 잘못 알고 있기도 했고 어차피 밀입국 사실을 자수하면 자연스레 추방이 되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모양이지만 결국 두 사람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 씨는 법원에서 징역 22년을, 유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하마터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사건이 범인들의 황당한 착각으로 인해 무사히 해결된 케이스였습니다. 한때는 운동으로 이름을 알리거나 유망주였던 선수들이 이런 좋지 못한 이야기와 함께 등장하게 되면 선수를 알던 사람이나 관계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또한 예전의 좋은 모습을 기억하던 팬들도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숨길 수가 없을 듯하네요. 한국의 기괴 사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어버린 운동선수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8월 10일에 올라왔던 세계의 황당한 죽음 13편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연들도 많은데요. 이런 사연들 중에는 역사적 인물들이 겪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역사 속 여러 사람들이 맞이한 세계의 황당한 죽음 13번째 이야기입니다.
프란츠 라이엘트는 1878년 보헤미아 왕국에서 태어나 1898년 프랑스 파리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1909년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으며 프랑스식 이름인 프랑수아 라이엘트라고도 불리게 됐습니다. 그는 1907년부터 파리의 건물 한 곳에 입주해서 사람들의 옷을 만들거나 수선하는 재단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프란츠는 1910년부터 한 가지 발명에 집착하게 되는데요. 그는 당시 비행기를 조종하던 조종사들이 비행기 사고가 날 경우 제때 기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그대로 숨지는 사고사를 너무나 많이 접하고 난 뒤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잘하는 일과 아이디어를 접목시켰고 그것은 바로 조종사를 위한 낙하산 옷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18세기에 실험된 초기 낙하산의 모습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큰 우산을 펼친 듯한 모습으로도 보이는데요. 그러니 프란츠가 떠올렸던 낙하산 옷은 꽤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가 단순히 발전된 낙하산이 아닌 입는 형태를 원했던 것은 부피도 작고 효율성이 좋을 것이란 생각에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초기 낙하산의 모습에 비춰보면 입는 낙하산 옷 아이디어는 당시로서는 엉뚱하지만 기발한 생각이었습니다. 프란츠는 당장 초기 모델을 만들어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그가 처음 만들었던 초기 모델은 실크로 만든 날개가 장착된 비교적 원시적인 형태의 물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의외로 이 초기 실험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아닌 마네킹에 입혀 실험했고 이걸 장착한 마네킹은 가볍게 착지하는 것에 성공했다네요. 그러나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날개를 어떻게 입는 형태로 바꾸는가였습니다. 그렇게 입는 형태로 바꾼 낙하산 옷은 대단히 재료가 많이 들어갔는데 무게가 무려 150파운드, 약 70kg에 달했다고 합니다. 프란츠는 이렇게 만든 초기 낙하산 옷을 프랑스 비행사협회에 제공하며 디자인이 어떤지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다는데요. 당시 비행사협회에선 조금 비판적인 답변을 냈다고 합니다. 차라리 낙하산을 쓰지 낙하산 옷을 사용하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네요. 그렇지만 프란츠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발을 거듭했는데 불행하게도 이후 그의 테스트는 모두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1911년 프랑스 군대의 랭스 대령은 안전 낙하산 개발 공고를 내며 1만 프랑의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당연히 프란츠 역시도 이 공고에 눈독을 들였지만 이 낙하산 공고에는 한 가지 조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낙하산 무게가 25kg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무게를 줄이는 개선을 거듭했지만 인간 및 자신을 대상으로 했던 그의 실험은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갔다네요. 1912년 프란츠는 마침내 한 가지 허가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낙하산 옷을 공개적으로 실험할 허가를 받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선택한 곳은 바로 에펠탑이었습니다. 다만 파리 경찰청으로부터 이런 실험 허가를 받을 당시 마네킹을 사용해서 실험을 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뛰어내릴 작정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프란츠가 에펠탑에서 실험을 벌이던 당시 마지막으로 착용했던 그의 낙하산 옷의 최종 디자인입니다. 프란츠는 자기가 직접 뛰어내리겠다는 의도를 끝까지 숨겼는데 이것은 그와 동행했던 친구들조차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뛰어내리겠다고 하자 사람들이 무척 당황했는데 주변 사람들도 바람이 좋지 않다며 모두가 뜯어 말렸지만 프란츠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최소한 몸에 줄이라도 묶은 다음 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제안도 프란츠는 단호하게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12년 2월 4일 오전 8시 22분 에펠탑에 올라간 프란츠는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가볍게 점프했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옷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떨어진 프란츠는 파리의 네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비록 프란츠는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다른 이들에 의해 차용되고 개선을 거듭하면서 현대 낙하산과 윙슈트 등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하네요. 로저 월리스는 애리조나주 투손에 살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카레이서로 활동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른바 드래그 레이싱이라 불리는 경기의 선수였다고 합니다. 꽤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은퇴한 뒤에는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면서 평범한 세일즈맨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은퇴 후 그에게는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비행기를 가지고 노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진짜 비행기가 아닌 장난감 모형 비행기였는데요. 거의 평생을 카레이서 선수로 살았다 보니 자주 봤던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것보다는 비행기를 가지고 노는 것이 더 재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로저의 이런 모형 비행기 사랑은 점점 커져갔는데 단순히 한두 개 모델만을 가지고 노는 것을 넘어서 여러 비행기를 수집하고 또 개조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좀 가벼운 형태의 장난감을 가지고 즐겼지만 나중에는 크기도 제법 큰 비행기로 그 대상이 변했는데요. 크기가 커진 만큼 가격도 꽤 비싸지고 무게도 상당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은퇴 후 취미생활이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를 딱히 말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수집한 비행기들 때문에 집이 조금 좁아진 것만 참으면 딱히 나쁜 취미로 볼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모형 비행기가 비극적인 최후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것은 2002년 5월이었는데요. 이날 투손에서는 모형 비행기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고 당연히 비행기 애호가인 로저도 이 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로저는 특별히 자신이 아끼던 비행기를 가지고 나갔는데 양 날개의 길이가 5피트 약 150cm 정도에 달하고 무게는 4kg 정도가 되는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로저의 비행기는 아무 무리 없이 잘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의 날씨였습니다. 날씨가 너무나도 좋은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던 로저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너무 밝은 태양빛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게 되었고 잠시 눈이 부셔 눈을 깜빡이는 동안 모형 비행기를 제대로 조종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높이 날던 모형 비행기는 방향을 틀어서 하늘이 아닌 땅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던 비행기는 주인이었던 로저의 가슴팍에 그대로 충돌하게 됩니다. 당시 로저의 나이는 60대였는데요. 무게만 4kg이었던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충돌하게 되니 그 충격이 그대로 그의 몸에 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심장과 폐 부분에 전해진 충격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진짜 비행기가 아닌 모형 비행기로 인해 벌어진 사고였으니 정말 비극적이고 또 황당한 사고가 아니었나 싶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야기는 황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충격적인 사고이기도 합니다. 2004년 조지아에 살던 어느 남성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는 당시 21살이었던 존 캠퍼 허처슨. 존이 체포된 이유는 그의 자동차 안에서 발견된 시신 때문이었는데요.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은 프랜시스 다니엘 브롬, 바로 존과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프랜시스의 상태는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머리가 사라진 채로 조수석 에서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조수석 창문에 그대로 기댄 모습이었고 존은 체포 당시 혈흔이 가득한 옷을 입은 채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기묘한 사건에서 존이 유력한 용의자였고 경찰에 체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전날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주말을 맞이해 술집에서 모임을 가진 이들은 즐겁게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너무 많이 마셨던 탓인지 프랜시스가 몸에 이상을 호소합니다. 존은 프랜시스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존의 차에 타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술에 아주 취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차가 출발한 뒤에도 몸이 좋지 않았던 프랜시스는 바람을 쐬기 위해 조수석의 창문을 열었는데요. 이대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아예 얼굴을 창문 바깥으로 내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당연히 매우 위험한 행위지만 술에 만취한 두 사람은 그런 자각조차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존의 자동차가 어느 도로에서 급커브를 돌다가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설치된 강철 와이어에 프랜시스의 목 부분이 그대로 지나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강철로 된 와이어를 지나치자 당연히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프랜시스의 머리는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불행하게도 만취했던 존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저 프랜시스가 계속 창문에 몸을 기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존의 몸에는 어떤 액체들이 계속해서 튀고 있었는데 프랜시스가 구토를 해서 토사물이 튀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프랜시스의 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의 옷이 혈흔으로 뒤덮여 있던 것이었다네요. 그는 장장 20km가 넘는 거리를 그대로 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존이 집에 도착해 프랜시스에게 내리자고 말했지만 그는 당연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존은 프랜시스에게 거듭 내리자고 말했지만 조수석 창문에 힘없이 기댄 프랜시스가 대답이 없자 여기서 자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며 혼자 차에서 내리고 혈흔 투성이가 된 옷 그대로 집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엉망이 된 그의 자동차와 프랜시스의 시신을 발견한 것은 아침 일찍 산책을 나온 그의 이웃이었다고 하네요.
경찰에 체포된 존은 음주운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넘겨졌고 기물파손과 뺑소니 등의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콥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원래는 보석금이 1만 달러로 책정되었지만 보석금이 10만 달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절반인 5만 달러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존의 처벌이 무겁다며 탄원서를 올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피해자 프랜시스의 가족이 올렸던 탄원서였는데요. 프랜시스의 가족은 두 사람이 매우 절친한 사이였고 비록 불행한 사고가 벌어지기는 했지만 사건의 정황상 프랜시스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존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꿈에도 몰랐을 테니 그를 가혹하게 처벌하지는 말자는 내용의 탄원이었다고 합니다. 존은 2004년 9월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출소했는데요. 절친했던 친구 프랜시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또 프랜시스의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프랜시스의 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맞이했던 다양하고 황당한 죽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역사 속의 여러 황당한 죽음들에 관한 14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영상은 8월 14일에 올라왔던 찰스 잉그램 사건입니다. 일반인 참가자들이 참여해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를 풀고 거액의 상금을 타가는 퀴즈 프로그램들 아마 많이들 보셨고 지금도 활발히 제작되기도 하는데요. 영국의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 역시도 1998년부터 대단히 큰 인기를 끌며 제작된 퀴즈쇼 중 하나입니다. 이 쇼는 현재까지도 방영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인기를 끌자 미국, 인도 등 해외로도 수출됩니다. 이 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높은 상금을 들 수 있는데 영국의 경우 100만 파운드, 미국의 경우 100만 달러, 인도의 경우 7,500만 루피의 상금을 줍니다. 숫자만 들어도 꽤 높은 금액임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영국의 100만 파운드는 현재 환율로 약 18억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닙니다. 상금을 타기 위해 맞춰야 하는 총 문제는 15문제라고 합니다. 상금이 높은 만큼 아무나 바로 출연할 수는 없는데 참가자들은 방송에서 예선을 치러야 합니다. 패스티스트 핑거 퍼스트란 작은 예선이 존재하는데요. 말 그대로 가장 빨리 누른 사람 먼저란 뜻입니다. 문제가 주어지면 참가자들 중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춘 사람이 메인 무대로 올라가 퀴즈를 진행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선 그리고 메인 퀴즈 역시 공정함을 더하기 위해서 모두 스튜디오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포맷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에 앉아있고 또 이런 예선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아마 카메라 앞에서 부정행위를 쓰는 것은 어려울 텐데요. 그런데 2001년 감쪽 같은 속임수를 사용해서 모두를 속이고 상금을 따는 것에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참가자의 이름은 찰스 잉그램. 그는 당시 영국 육군에서 소령으로 복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찰스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녹화 현장에 참석했는데 부인 다이애나도 이전에 쇼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소개에 따르면 약 5만 파운드 정도의 빚이 있었고 쇼를 통해 빚도 해결하고 돈도 벌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전에 참가한 다이애나의 경우 끝까지 가지는 못하고 3만 2천 파운드의 상금을 따는 것에는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남편 찰스가 이번엔 꼭 대신 우승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녹화는 하루 만에 끝나지 않고 이틀 동안 이어졌습니다. 첫날에 찰스는 총 7문제를 푸는 것에 성공했는데 이 7문제는 모두 시간 제한이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찰스가 문제를 푸는 것에 시간이 꽤 걸렸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전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으며 4가지 보기 중에서 한 가지를 뽑는 사지선다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퀴즈쇼에는 보통 참가자에게 특별한 찬스가 주어지는데 방청객들에게 예상 답안을 물어볼 수 있는 방청객 찬스, 그리고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볼 수 있는 전화 찬스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가지 보기 중에 오답 2개를 지워버리고 2가지 보기 중 하나만 골라볼 수 있는 찬스, 이른바 50대 50 찬스까지 총 3가지가 있었는데요. 녹화 첫날 찰스는 방청객 찬스와 전화 찬스를 써버려서 남은 찬스는 50대 50 찬스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음날 기분이 어떤지 물어본 진행자 크리스 테런트의 질문에 찰스는 오늘 꼭 우승해서 100만 달러를 타내기 위해 특별한 비법을 하나 준비해왔다고 말하는데요. 전날 녹화에서 찬스를 2번이나 써버릴 정도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침착하지만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꽤 특이한 방식이었는데요.
바로 4가지 보기를 전부 천천히 말하면서 하나하나 침착하게 차근차근 생각해본다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시작 문제인 8번째 문제부터 제시된 4가지 보기를 하나하나 말하며 정답을 골랐는데요. 의외로 이 방식이 아주 잘 맞아들어갔던 모양인지 그는 마지막 15번째 문제까지 도달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마지막 문제는 숫자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숫자 1 뒤에 0이 100개가 붙는 단위를 무엇인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보기는 구골, 두 번째 보기는 메가트론, 세 번째는 기가비트, 마지막은 나노몰이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첫 번째 보기였던 구골. 여담으로 이 구골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검색 엔진 구글이 이름을 따온 단위였습니다. 찰스는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문제의 정답을 맞췄고 마침내 $1,000,000의 상금을 타가는 것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뒤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바로 찰스의 상금이 박탈되었다는 얘기였는데요. 쇼의 제작사인 셀라도어의 말에 따르면 그날 진행된 퀴즈쇼에서 찰스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고 제작사에서 면밀하게 녹화를 검토한 결과 그의 부정행위가 확실시되어 상금을 박탈했단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부정행위를 저질렀단 것일까요? 밝혀진 찰스의 부정행위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둘째 날 녹화부터 찰스의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행위에 는 찰스를 포함한 3명의 사람이 핵심적이었습니다. 찰스와 아내 다이애나 그리고 스튜디오에 함께 나와 있던 참가자들 중 한 명인 테크앤 휘톡이란 남성이었습니다. 첫날 녹화가 끝나고 아내 다이애나가 누군가와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것이 예선 출연자들 중 한 명인 휘톡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애나는 휘톡과 모종의 계획을 꾸며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쇼에는 참가 전 예선 코너가 존재했는데 이 예선 역시도 스튜디오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휘톡 역시 다른 예선 참가자들과 함께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예선 참가자들 자리에 있던 그가 부정행위의 핵심이었는데 이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바로 기침소리였습니다. 찰스가 정답을 말하면 휘톡이 기침을 해서 그가 고른 것이 정답인 것을 알려주는 방식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답을 고를 기회는 한 번밖에 없었으므로 기침을 잘못하거나 타이밍을 놓치면 그대로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묘한 방법을 또 하나 생각해내었는데 그것은 찰스가 4가지 보기를 하나하나 차례로 말하면서 정답인 보기를 언급할 때 타이밍에 맞춰 휘톡이 기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찰스는 이런 교묘한 계획을 숨기기 위해서 둘째 날 녹화 전 진행자가 인터뷰를 할 때 자기만의 특이한 방법을 준비했다고 능청스럽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의 이런 대답 때문에 찰스가 4가지 보기를 차례차례 천천히 말할 때도 사람들은 그저 그것이 그만의 특별한 전략이라 생각했을 뿐 이것이 교묘히 계획된 부정행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단 것입니다. 실제로 찰스가 보기를 하나하나 말하고 나면서 정답인 보기 부분에서만 기침 소리가 들리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기침은 앞서 말했듯이 예선 참가자석에 있던 테크앤 휘톡의 기침 소리였다고 합니다. 다만 휘톡만 기침을 했던 것은 아니고 아내 역시 거들었는데요. 이 장면이 그런 결정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스튜디오에는 방청객의 모습과 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여러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대의 카메라에 아내의 모습이 잡혔던 것인데요. 찰스가 어느 질문에 오락가락하면 보기를 골라내자 정답인 보기를 말할 때 아내 다이애나가 부자연스러운 기침을 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던 것입니다. 실제로 찰스는 아내의 기침 이후 해당 보기를 골랐고 그것이 보기 좋게 정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런 계획이 사용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의 전부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가 재혼을 했던 남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는 8번째 문제에서 찰스는 4가지 보기를 하나하나 차례대로 언급했고 세 번째 보기인 아리스토틀 오나시스 부분에서 휘톡은 2번이나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찰스는 휘톡의 기침 소리대로 이 세 번째 보기를 골랐고 실제로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10번째 문제에서 앞서 말한 아내의 개입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어느 가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찰스는 마지막 남은 찬스인 50대 50을 사용해서 정답을 포함한 2개의 보기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문제는 휘통 역시 이 문제의 답을 몰랐단 것입니다. 찰스 역시도 2가지 보기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찰스가 정답인 가수의 이름을 언급하자 정답을 알고 있던 아내가 휘톡 대신 방청객석에서 기침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아까 말했듯이 카메라에 잡혔던 것입니다. 찰스는 아내의 기침 소리를 따라 이 보기를 정답으로 골랐습니다.
제작사가 이들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게 된 것은 바로 12번째 문제부터였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휘톡의 기침 소리가 매우 확실히 많이 들리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찰스가 4가지 보기들 중에서 정답을 선택하는 주기 역시도 짧아지게 되었는데요. 여기까지만 문제를 풀고 포기했다면 들키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12번째 문제의 상금은 12만 5천 파운드였기 때문에 100만 파운드를 포기하고 이걸 선택하기는 싫었던 모양입니다. 14번째 문제에서는 이 부정행위가 더 대담해졌는데 이 14번째 문제 다음 15번째 문제만 맞추게 되면 상금을 탈 수 있다는 흥분감과 긴장 때문이었는지 찰스가 4가지 보기를 천천히 말하는 것을 까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찰스는 정신없이 정답 하나를 선택하려 했는데요. 그가 자신이 정답으로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하자 휘톡이 큰 기침 소리와 함께 노라고 외친 것이 녹화되었습니다. 찰스는 이 시점에서 다시 정신을 차렸고 휘톡의 기침 소리에 따라 올바른 정답을 골랐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나중에 재판에서도 주요한 증거 영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담한 시도는 즉시 누군가의 의문을 사게 되었는데 그것은 스튜디오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참가자 레리 화이트 허스트였습니다. 허스트는 나중에 이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으로도 활약했는데요. 그가 의문을 품게 된 시점이 바로 이 14번째 문제에서였습니다. 허스트는 찰스가 모든 보기를 차례차례 말하는 동안 휘톡이 정답으로 보이는 보기에서 눈에 띄게 기침하는 것을 눈치채고 그 뒤 다시 한번 찰스가 보기를 하나하나 말하는 동안 또 한 번 정답인 보기에서 휘톡이 기침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허스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는데요. 찰스가 또 보기를 하나하나 말하자 예상대로 정답인 9골에서 휘톡이 기침하는 것을 정확히 목격한 뒤 찰스와 휘톡이 부정행위를 벌이고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번 기침을 했음에도 찰스가 정답을 고르지 않고 다시 또 천천히 보기를 하나하나 말하자 휘톡은 다시 한번 정답인 9골 부분에서 기침했고 찰스는 그 보기를 골라 상금을 타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것은 허스트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인 톰 루시 역시도 이를 의심했는데요. 13번째 문제에서 휘톡이 갑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면서 문제의 정답이 뭔지 알고 있는지 질문했고 톰이 해당 문제의 정답을 말해주자 휘톡이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대답한 다음 맞는 보기에서 기침을 3번이나 하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이 쇼를 보던 일부 시청자들은 또 다른 점을 지적했는데 그것은 찰스가 첫날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녹화 첫날 찰스는 비교적 쉬운 문제들에서도 우물쭈물했고 그로 인해 3개의 찬스 중 2개의 찬스를 사용할 정도였는데요. 그랬던 그가 다음날부터 갑자기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유있고 느긋하게 문제를 맞춰가던 것이 일부의 눈에는 꽤 어색하고 괴리감이 크게 비춰졌던 것입니다. 물론 첫날엔 너무 긴장하고 다음날엔 긴장이 풀려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부자연스러운 그의 태도 변화를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작사는 이 부정행위를 발각하고 면밀히 조사한 후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상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진행자였던 크리스 테런트 역시도 이상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끝까지 정답을 맞춘 참가자를 위해서 진행자가 직접 대기실에 찾아가 샴페인을 함께 마시며 같이 축하를 해주는 관행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진행자 크리스는 대기실 안에서 찰스와 다이애나가 서로 큰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참가자들이 이런 큰 상금을 타내면 기뻐서 난리가 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제작사는 부정행위에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찰스, 다이애나, 휘톡 3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서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변호했는데요. 찰스 부부는 당연히 자신들의 실력으로 정답을 맞춘 것이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휘톡 역시도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휘톡은 자신이 기침을 한 것은 평생 동안 있던 지병 때문이며 먼지에 민감해 알러지 반응이 굉장히 심해서 스튜디오에서 자주 기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주장은 곧 반박되었는데요. 예선 참가자석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자주 기침을 하던 그가 나중에 퀴즈에 도전할 기회를 얻어 메인쇼에 참가하자 거짓말같이 기침이 멈췄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는 이 지적에 관해선 녹화 전 물 몇 잔을 마셨기 때문에 기침이 일시적으로 멈춘 것이라고 변호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휘톡은 자신이 몇 가지 문제는 정답을 전혀 몰랐다며 찰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경찰에서 휘톡의 집을 조사한 결과 그의 손으로 직접 작성된 듯한 자료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자료들 중에는 휘톡이 자신은 몰랐다고 말했던 문제들과 매우 연관이 깊은 자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우연의 일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재판에서 그가 정말로 몰랐는가에 관한 확답이 될 수는 없었다네요. 그리고 재판에 가장 중요한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눈치챘던 또 다른 참가자들 중 한 명인 레리 화이트 허스트였습니다. 허스트는 재판에서 자신이 목격했던 것을 전부 말했고 특히 찰스가 정답인 보기를 말할 때마다 휘톡이 기침을 하는 것을 분명히 목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허스트는 그것이 찰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확신했다네요. 마지막으로 법정에선 제작사에서 제공한 영상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작사가 특별히 문제 삼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휘톡이 대담하게 나섰던 14번째 문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작진은 영상의 소리를 증폭시켰고 제출된 영상에서는 확실히 휘톡의 기침 소리와 함께 영어로 틀렸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분명히 섞인 채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대담하고 황당한 이 모습에 재판정에 참석한 사람들도 어이가 없어 웃었다고 하는데요. 너무 웃어서 판사가 제지시켜야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밝혀진 기침의 횟수만 무려 19번. 결국 이 세 사람은 제작사와의 법정 싸움에서 패소했는데요. 재판에서는 찰스, 다이애나, 휘톡 세 사람이 부정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세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찰스 부부에게는 1년 6개월의 집행유예와 벌금 15,000파운드, 그리고 휘톡에게는 1년의 집행유예와 벌금 10,000파운드가 선고됩니다. 법정 싸움이 끝나고 난 뒤에도 잡음이 끊이지가 않았다고 하는데요. 먼저 휘톡의 경우 기침으로 인해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어느 제약회사는 그의 기침에서 힌트를 얻어 기침을 먹게 하는 기침약을 새로 만들었는데 우습게도 이 약에 그의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려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휘톡은 이에 관해 판매 중지 소송을 내걸었지만 법은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휘톡은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에 직접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해당 감기약에 더 이상 자기 이름을 쓸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찰스 부부는 2003년에 또 다른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바로 보험을 통한 사기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자택에 도둑이 들어 여러 가지 물건을 잃어버렸다며 약 3만 파운드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이런 행위가 상습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보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또 재판을 받게 되었고 사회봉사 명령을 판결받았지만 그는 놀림당하는 게 싫어서 이걸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모두가 찰스 부부를 비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찰스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진행자인 크리스 테런트는 쇼가 녹화되는 동안 자신은 기침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건 그가 진행에 집중했던 나머지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휘톡의 기침 소리가 정확한 타이밍에 나오진 않았다고 주장하며 찰스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진 않았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2015년 저널리스트 로버트 워핀덴 과 다른 공동 저자는 이에 관해서 찰스 부부가 결백함을 주장하며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제작사가 돈 주기 싫어서 그런다고도 했지만 실제로 이후에도 멀쩡히 상금을 타간 참가자들이 있기도 하고 또한 괜히 이런 일을 벌여봤자 제작사의 이미지만 나빠질 텐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재판을 진행할 리는 없었습니다. 재판에서도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던 것을 보면 확실히 사람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영국에서 꽤 크게 회자가 되었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작은 쪽지 시험 등에서 컨닝을 해도 들킬까봐 겁이 날 텐데 방송에서 이런 대담한 일을 벌였다는 게 참 신기하게도 보이네요. 엄밀히 말하자면 상금을 도로 뱉어내야 했지만 감쪽 같은 속임수로 100만 파운드를 따냈던 남자 찰스 잉그램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8월 17일에 올라왔던 단편 카마이타치의 밤 리뷰입니다. 눈이 많이 내린 겨울, 한적한 숲속의 어느 산장, 그 안에 고립되어 버린 손님들이 한밤중 차례차례 목숨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 아마 공포영화나 추리소설 등에서 자주 보셨을 스토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단편 카마이타치의 밤 역시도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따로 발표된 단편이나 소설 작품은 아니고 1994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동명의 게임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추리소설가인 아비코 다케마루의 시나리오인데요.
원작 게임은 특이하게도 사용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스토리의 분기점과 그에 따른 엔딩이 달라지는 구성입니다. 영상에서는 스토리의 소개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등장인물 모두가 목숨을 잃게 되는 내용을 선택했습니다.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2명입니다. 각각 남성 1명, 여성 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남성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토오루로 설정되어 있고 여성 주인공의 이름은 마리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기로 연인 사이인데요. 이야기는 토오루가 마리의 초대를 받아서 마리의 숙부 고바야시 지로가 운영하는 산장에 놀러간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산장의 이름은 슈프르이며 겨울에 근처 스키장에 놀러온 사람들이 주로 예약을 하는 곳입니다. 산장은 사장인 고바야시 지로와 고바야시 쿄코 부부, 그리고 직원 쿠보타 토시오, 시노자키 미도리, 이렇게 4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일행 말고도 또 다른 손님들이 있었는데 함께 여행을 온 직장인 여성 3명, 이른바 OL 3인조, 주인공 일행보다 나중에 도착한 카야마 세이이치와 카야마 하루코 부부, 그리고 의문의 인물인 다나카 이치로가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 다나카란 사람은 첫 등장부터 주인공의 의문을 사게 되는데요. 왜냐면 겨울 산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절모를 푹 눌러쓰고 큰 선글라스를 착용했으며 따뜻하게 난방이 되고 있는 산장 안에서도 롱코트를 입고서 뭔가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는 모양새였습니다. 딱히 스키를 즐기러 온 사람도 아닌 것 같았고 그렇다고 산장 자체를 좋아하는 모습도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저런 사람도 있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한 가지 기묘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장인 여성 일행의 방 안에 누군가 기분 나쁜 내용의 쪽지를 두고 갔기 때문이었는데요. 쪽지는 붉은 글자로 쓰여져 있었고 내용은 오늘 밤 12시에 누군가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쪽지를 본 산장주인 고바야시와 다른 손님들은 불안해하지만 결국 누군가의 장난일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님인 미키모토 요스케가 도착합니다. 산장에 모인 손님들은 서로 자기소개를 나누고 음료수와 간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들은 로비에 모여 TV를 시청하기도 했는데요. 뉴스에서는 주식, 은행강도 사건, 날씨 이야기가 차례로 나옵니다. 특히 은행강도 이야기는 속보로 다뤄졌는데 2인조 은행강도가 무려 2억엔이나 훔쳐 달아났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창문이 깨지는 큰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혹시 손님들이 머무는 방에 창문이 깨진 걸까 싶어 전부 확인하지만 모여있던 사람들의 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확인하지 못한 방은 아까의 그 기묘한 손님 다나카의 방뿐이었습니다. 다나카의 방에선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기 때문에 사장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안을 확인합니다. 예상대로 다나카의 방 창문이 심하게 깨진 상태였는데요. 여기서 사장과 주인공 일행은 무서운 것을 발견합니다. 깨진 창가 아래 놓여있는 누군가의 시신이었습니다. 끔찍하게도 온전한 시신이 아닌 여러 개로 나눠진 모습이었고 숨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쪽지의 내용이 진짜였다며 불안에 떱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때 누군가 불쑥 카마이타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카마이타치는 일본의 전설 속 요괴들 중 하나로서 낫을 가진 족제비로 묘사가 되는 요괴입니다. 보통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몸에 낫으로 상처를 낸다는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요괴가 벌인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다나카란 인물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도 없었을 뿐더러 딱히 그와 원한을 진 사람도 있었을 리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산장 내부의 사람이 범인일 리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창문이 깨진 것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결국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했을 것이란 의견이 모아지고 사장 고바야시, 직원 토시오, 손님 미키모토, 마지막으로 주인공까지 남자 4명이 산장 바깥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바깥에 나갔던 4사람들 중 미키모토가 머리에 상처를 입어 쓰러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누군가에게 머리를 얻어 맞았다고 하는데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상처는 아니었지만 피도 나오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다만 밖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서 누가 자신을 공격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4사람은 큰 소득도 없이 미키모토만 부상을 입은 채로 돌아옵니다. 결국 다친 미키모토를 2층에 있는 그의 방에 눕혀두고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 논의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사건 직후 전화선이 끊겨 경찰에 연락도 할 수 없고 당시 기술로는 전파가 산장까지 닿지 않아 휴대폰도 불통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희생자가 한 명 더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산장의 직원 중 한 명인 시노자키 미도리,
그녀도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대단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외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산장 안으로 침입을 했는지 또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누구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인공과 사람들은 사건에 관해 생각을 바꾸게 되는데 그것은 범인은 사실 처음부터 내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나름대로의 추리를 펼쳤는데요. 범인으로 뽑힌 것은 바로 카야마 세이이치였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이 추리 자체가 상당히 엉성하고 잘못되어 있는데요. 가령 아까 밖에 나갔던 미키모토가 공격을 당했을 때 산장 안의 카야마가 어떻게 그를 공격했는가에 관해선 카야마가 기다란 줄 끝에 무거운 물건 등을 묶은 다음 창문을 통해 휘둘러서 바깥의 미키모토를 공격했다는 식의 추리입니다. 밖에는 눈과 바람이 심하게 불어 앞을 확인하기도 어려운데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엉성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안감에 판단력이 흐려진 채 결국 카야마를 범인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은 카야마를 산장 지하에 있는 창고에 가두자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범인으로 몰린 카야마를 창고에 가둔 채 사람들은 그날 밤 각자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각자 혼자서 있다간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인공과 마리 역시도 함께 같은 방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어떠한 연락수단도 통하지 않고 눈도 많이 내린 데다가 밤도 깊어 도망칠 곳도 없어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룻밤만 무사히 넘기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 결국 끔찍한 사건이 계속되는데요. 새벽에 잠에서 깬 주인공은 마리가 없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마리를 찾아 방을 나오는데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차례차례 목숨을 잃어갑니다. 산장 주인 고바야시 부부가 목숨을 잃은 상태였으며 함께 여행 온 직장인 여성 일행 3명도 마찬가지였고 카야마의 부인 카야마 하루코 역시 숨지는데요. 설마 카야마가 풀려나와 범행을 저지른 건가 싶어서 카야마가 갇혀있는 지하의 창고까지 내려갔지만 놀랍게도 카야마 역시 창고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주인공 토오루와 마리는 머리에 심하게 상처를 입었던 미키모토의 방에 들어가 그가 어떤지 확인하는데요. 미키모토는 이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고 팔목에 맥박조차 잡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머리에 입었던 부상이 생각보다 컸던 모양인지 그 후유증으로 인해 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은 직원 토시오 역시도 만신창이가 된 채 발견됩니다. 범인에게 기습을 받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중상을 입어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토시오는 주인공을 보자 힘이 풀려 쓰러지면서 범인은 역시 그 녀석이다 란 말만 남긴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작에선 이 과정들의 묘사가 꽤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주인공은 계속해서 용의자의 정체를 추리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용의자들 또한 하나하나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극도의 공포감과 함께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자신의 여자친구 마리까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도대체 토시오가 말했던 범인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결국 나중에는 주인공 토오루와 마리 역시도 범인에게 당합니다. 토오루는 마지막에 범인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되는데 그 역시도 굉장히 놀랐다는 묘사가 등장합니다. 너무나 뜻밖의 인물이었다는 묘사인데요. 보통 이런 시나리오들이 대개가 그렇듯이 누구였는지는 끝까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 사람은 하고 끝나면서 스토리를 지켜보는 사람을 더 궁금하게 만드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범의 정체는 누구인가요? 힌트를 드리자면 산장 내부의 사람들 중 한 명이 맞긴 맞습니다. 진범은 바로 가장 나중에 도착한 손님 미키모토 요스케입니다. 사실 그는 이중으로 두 사람을 연기하고 있었는데요. 산장 안의 수상한 손님이자 첫 번째 희생자였던 다나카 이치로 역시 미키모토가 변장하고 있던 동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 2역을 벌이고 있던 셈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다나카의 방 안에 놓여있던 시신은 누구였을까 하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미키모토란 캐릭터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뉴스 속보에 나오던 2억엔을 갈취하고 도망간 2인조 은행강도 이 2인조 강도가 바로 미키모토와 다나카였습니다. 물론 이들의 본명이 전부 확실하게는 밝혀지지 않지만 어쨌든 작중 내에서의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을 터는데 성공한 미키모토와 다나카는 곧 싸움을 벌이는데 아마도 돈의 분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다나카는 미키모토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신도 처리해야 하고 또 돈도 처리해야 하는 미키모토. 여기서 그는 시신과 돈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1인 2역을 하는 것이었는데 먼저 그는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한적한 산장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사건의 무대가 되는 슈프르 산장이었던 것이죠.
우선 미키모토는 이 산장에 2번 예약을 합니다. 처음엔 다나카 이치로의 이름으로, 그 다음엔 미키모토 요스케의 이름으로 예약을 하고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렵도록 변장을 한 채 다나카 이치로의 이름으로 산장에 체크인합니다. 이때 그는 큰 가방을 하나 들고 오는데 이 가방 안에는 이미 다나카의 시신이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다나카란 인물에 관해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그는 일부러 사람들 눈에 자주 띄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벌이던 날 저녁을 먹고 방으로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방에 기묘한 내용의 쪽지를 남긴 다음 가방 안에 들어있던 다나카의 시신을 꺼내어 창가에 놓아둔 뒤 자신은 방의 창문을 통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이때 창문에 판자와 실을 연결해 특별한 장치를 해둡니다. 창문과 연결된 판자 위에 눈이 계속 쌓여서 무거워지면 판자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연결된 창문이 강하게 당겨지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채 산장 바깥으로 빠져나와서는 이번엔 다른 모습으로 바꾼 다음 미키모토 요스케로서 산장에 체크인했는데요. 그리고 계획대로 시간이 지나 창문에 설치한 장치가 작동해서 늦은 시각에 다나카의 방 창문이 깨지고 시신이 발견되자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밖에 나갔을 때 범인에게 습격을 당해 머리에 상처를 입은 것도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냈던 상처였습니다. 그리고는 산장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하나 없애갔던 것인데요. 굳이 원한 관계도 아닌 사람들을 왜 해쳤는가 하면 미키모토는 은행에서 훔친 2억엔을 몰래 처리하기 위해 돈 전부를 택배로 붙였고 주소를 이 산장 앞으로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산장 안에서 돈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 택배가 오면 그는 돈만 가지고 유유히 사라질 계획이었던 것이죠. 결국 시신과 돈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모두 해칠 생각이었으니 참 악랄한 범죄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남게 되는데요. 주인공 토오루와 마리가 나중에 미키모토의 방에 들어갔을 때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의 시신을 마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오루가 범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뒤 대단히 놀랐다는 묘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는 혹시 죽었다가 살아났던 것일까요? 사실 그는 교묘하게 죽은 척을 하고 있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바로 눈과 수건 뭉치를 이용해서 죽은 척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토오루가 침대에서 죽은 척하고 있던 미키모토의 손을 만졌을 때 마치 진짜 숨진 사람의 손처럼 굉장히 차가웠다고 말합니다. 또한 팔목의 맥박 역시도 느낄 수가 없었는데요. 이것은 미키모토가 창문 바깥에 눈을 한 주먹 쥔 다음 일부러 자기 손을 미리 차갑게 만들어놨기 때문이었고, 맥박이 멈췄던 것은 단단하게 뭉친 수건을 겨드랑이에 끼워서 팔로 향하는 혈류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상태였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원작 게임을 처음 진행하는 사람은 이런 사항에 관해 알 수가 없기에 모두가 죽었는데 도대체 누가 범인일까 하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영상에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원작의 분위기를 전부 담을 수는 없었는데요. 원작 게임도 몰입도가 상당히 좋은 편이며 또 적재적소에 맞춘 배경음 때문에 꽤 무섭기도 합니다. 다만 고립된 산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란 심플한 배경에 비해 의외로 내용 자체는 좀 불친절하게 느껴질 정도로 단서가 부족해서 진범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추리하기는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제목이 카마이타치의 밤이었던 이유는 전설 속 요괴인 카마이타치에서 따온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한 두려움이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고립된 산장 속 사람들은 그날 밤새도록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범인의 존재를 두려워했으며 끝내 목숨을 잃게 되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마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카마이타치와 비슷해 보입니다. 원작 게임의 또 다른 특징으론 본편의 미스터리한 사건 말고도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 스파이들이 등장하는 이야기, 여러가지 분기점에 따라 스토리가 완전히 바뀐다는 점이 있습니다. 본편의 내용 자체도 꽤 재미있게 잘 짜여져 있어서 비록 게임 시나리오지만 한번 단편으로 소개해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고립된 산장 속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 카마이타치의 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8월 21일에 올라왔던 울산 부곡동 실종 사건입니다.
2011년 4월 17일 울산광역시 남구의 부곡동, 이곳의 한 풀숲에서 백골이 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이 백골 시신의 주인은 8개월 전 실종된 전휘복 씨. 경찰에서는 그녀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시신이 발견되었으니 사건이 곧 해결될 것으로 믿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15년째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미제 사건은 바로 울산 부곡동 사건입니다. 전휘복 씨는 실종 당시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어느 유흥업소 거리에 위치한 작은 술집, 이른바 소주방이라 불리는 작은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술집들의 특징이 대개가 그렇듯이 낮보다는 밤에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씨 역시도 오후에 출근하여 새벽 늦게 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런 전휘복 씨가 실종된 것은 2010년 8월 2일이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동료들과 작별한 전 씨, 몸이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기로 하는데요. 가족들 역시 새벽에 택시를 타고 가겠다는 그녀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 통화 시각이 새벽 4시 20분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족들과 나눈 그녀의 마지막 통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곧 도착하겠다던 전 씨는 이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가족들은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어째서인지 휴대폰조차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휘복 씨의 가족들은 전 씨가 일하던 가게까지 찾아갔지만 그날 새벽 같이 퇴근했던 동료들에게서도 딱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 가족들은 경찰에 전 씨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엔 성인에 대한 실종 신고는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는 이상 단순 가출로 분류되었고 당연히 가족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던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8시 40분경 전 씨 딸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것. 사실 전휘복 씨는 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쓰고 있었는데 그 신용카드로 누군가 현금을 인출했다는 내용, 즉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는 내용이 문자로 도착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8시 42분에서 46분 사이 무려 4차례나 왔는데 4번에 걸쳐 인출한 현금은 총 100만 원이었다고 하네요. 이 현금 서비스가 이용된 곳은 어느 편의점. 그런데 이 편의점의 위치가 조금 의외였습니다. 바로 전휘복 씨가 일하고 있었던 유흥업소 거리의 술집과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전해받은 딸과 가족은 즉시 경찰에 이를 알렸고 서둘러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편의점으로 달려갔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군지 모를 그 정체불명의 인물은 이미 현금을 빼내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직원의 협조를 구해 편의점의 CCTV를 확인했는데요. 다행히도 화면 속에는 해당 시각 현금을 인출하러 왔던 그 인물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인물은 어느 남성이었는데 아주 눈에 띄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적인 점 때문에 조사하기가 아주 쉬울 것으로 보였는데 실제로 얼마 뒤 이 파란 옷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의 정체는 근처 유흥업소에서 호객꾼, 이른바 삐끼로 일하던 박모 씨. 경찰은 박 씨에게 현금 서비스와 전 씨에 관해 추궁했는데요. 그런데 박 씨의 입에선 뜻밖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자신 역시 누군가의 심부름을 받아 대신 해준 것일 뿐 전휘복 씨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소지품을 조사해봤지만 신용카드도 또 인출했던 현금 100만 원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정황은 이랬습니다. 그 시각에 가게 앞에서 호객 행위를 하던 박 씨의 앞에 웬 중년 남성이 나타나 가게에서 카드도 받냐고 묻더니 카드는 안 된다고 하자 곤란해하면서 자기가 지금 현금이 없다고 말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현금을 대신 뽑아주면 수고비도 주고 가게도 이용하겠다면서 박 씨에게 카드를 주고 심부름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시키는 대로 현금을 뽑아왔다고 하네요. 이 남성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박 씨를 고용하고 있던 가게의 사장이었습니다. 의문의 중년 남성은 약속대로 박 씨가 현금을 인출해오자 박 씨가 일하던 가게로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이 남성이 워낙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사장은 그에게 나가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중년 남성은 당연히 자기가 손님이고 돈도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며 서로 잠시 실랑이를 벌였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사장은 이 중년 남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목격했던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성을 태워준 어느 택시기사였습니다. 가게에서 쫓겨난 남성은 근처에서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안에 이 중년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화질이 좋지 않아 무척 흐릿하게 찍혔다고 하네요. 이날 이 중년 남성을 본 목격자는 이렇게 총 3명이었고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만들어진 몽타주입니다. 목격자가 한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묘사가 미묘하게 달라서 각자의 진술에 따라 몽타주가 2장 만들어졌는데요. 나이는 당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키는 약 160 후반, 얼굴이 몸에 비해 꽤 컸다고 합니다. 피부는 까만 편에 눈이 작고 배가 많이 나왔으며 목격 당시엔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반팔 와이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몽타주 공개 이후 약 4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모두 결정적인 단서는 아니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전희복 씨가 가족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말한 것에 주목하고 이날 전 씨를 마지막으로 태운 택시기사가 누군지를 추적합니다. 당시 울산 지역에서 운영하던 택시회사들의 협조를 받아 그날 영업했던 기사들의 증언을 받았지만 전 씨를 탑승시켰던 택시기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는 다시 한번 미궁에 빠질 뻔했는데 여기서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택시기사들의 이력과 전과 기록을 조회해보니 기사 A씨가 유사한 행위로 징역을 선고받은 적이 있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 어느 술 취한 탑승객의 소지품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뺀 다음 무단으로 이걸 사용하다가 절도죄로 체포되어 1년간 징역을 살고 나온 이력이 있던 것인데요. 전 씨의 실종에 깊게 관여되어 있던 중년 남성이 호객꾼 박모 씨를 이용해 현금 서비스를 받았던 것과 유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찾은 의문점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택시기사 A씨의 운행 기록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된 것인데요. 놀랍게도 당일 새벽 4시 18분에 어떤 승객을 태운 기록이 있었고 4시 47분경 목적지에 도착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전희복 씨의 실종 전 마지막이 새벽 4시 20분이었으니 거의 비슷한 시각에 승객의 기록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전 씨가 이 택시를 탔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수상한 점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승객에게 부과되었던 택시 요금에도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날 해당 승객을 태웠던 운행 거리는 약 2.5km 정도였으며 당시 요금으로는 3,200원 정도가 나오는 거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미터기의 기록상으로는 7,200원이 나왔던 것입니다. 무려 4,000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미터기를 켜두고 정차했던 것인데요. 요금으로 미뤄봤을 때 몇십 분간 정차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즉 이 택시기사는 어떤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터기를 한참 동안 끄지 않은 채 일정 시간 한 곳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운행 기록에 관해 또 하나 결정적인 사실이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희복 씨가 택시에 탑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과 전 씨의 자택까지의 거리가 약 2.7km 정도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마침 A씨가 이날 태워준 승객의 운행 거리도 약 2.5km 정도였으니 앞서 말한 전 씨의 자택 근처까지의 거리와 겨우 200m 정도 차이였고 그렇다면 사실상 이 A씨가 태워줬던 어떤 승객의 정체가 사라진 전희복 씨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던 중 전희복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2011년 4월 17일 울산 부곡동의 철거촌 인근 풀숲에서 한 양봉업자가 풀숲 사이에 엎어진 채 놓여져 있던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당시 백골 근처에는 여러 가지 옷가지와 함께 빈 지갑이 놓여 있었고 가족들의 유전자와 대조해본 결과 실종된 전 씨가 맞았습니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 A씨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목격자들과 대질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A씨는 결국 용의 선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먼저 의문의 중년 남성을 목격했던 목격자 3명이 전부 이 택시기사 A씨는 그 남자가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시신의 발견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도 다른 사실이 발견됩니다. A씨가 정말 전희복 씨의 목숨을 해친 범인이 맞다면 그는 택시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전 씨를 유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가 전 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 차를 몰고 가서 직접 그녀의 시신을 풀숲에 유기했을 것이고 그러면 전 씨의 자택 근처에서 그 유기된 장소까지 택시를 몰고 갔던 기록이 분명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행 기록 조회 결과는 달랐는데요. 시신 발견 장소까지 운행했던 기록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장소까지
가는 곳에 설치된 CCTV들에도 A씨의 택시가 기록된 장면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것은 처음 경찰에 잡혔던 박모 씨의 증언이 묵살됐다는 것입니다. 박모 씨는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켰던 중년 남성이 심부름을 보낼 당시 담배를 몇 대 피우고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 그가 있던 자리에 꽁초들이 버려져 있었다고 증언했고 그 꽁초를 수거해서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했지만 경찰에서는 당시 박모 씨를 용의자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의 증언을 흘려들었으며 그 사이 꽁초는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약 꽁초를 수거했다면 어떻게든 분석이 가능했을 텐데 이 점은 사건에서 너무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됩니다. 택시기사 A씨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에 관해 여러가지 의문점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특히 피해자 전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철거촌 풀숲 근처에서 오랫동안 살던 주민들의 증언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이들은 이 철거촌 근처가 사람이 한적하고 으슥하다 보니 그다지 통행하는 차량도 많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건 전후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종종 근처 도로에 정체불명의 택시 한 대가 나타났고 딱히 타거나 내리는 사람도 없어 보였는데 한동안 주차하고 있다가 불쑥 사라지곤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택시가 A씨의 택시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은 택시가 나타났던 것만 어렴풋이 봤을 뿐 번호판 등을 유심히 관찰하지는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기억할 정도라면 확실히 인적이 드문 이런 곳에 택시가 나타났다는 것,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종종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것이 어쩌면 단순히 그냥 휴식을 취하다가 떠난 것일 수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수상쩍어 보이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또한 요금 기록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3,200원 정도가 나오는 거리까지 이동했는데 왜 미터기에 기록된 요금은 7,200원이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요금이 몇천 원이나 더 올라갈 동안 목적지에 차를 한참이나 정차해두고 뭘 하고 있었는지 이 점에 관해 밝혀진 사실이 없단 것입니다. 다만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 풀려나게 된 것을 봤을 때 확실하게 혐의가 잡힐만 했던 점은 더 없었던 듯 하네요. 이 몽타주는 새롭게 만들어진 범인의 몽타주 입니다. 경찰에서는 이 범인에 관해 아마 근처 출신일 것이고 유기 장소를 봤을 때 해당 지역을 아주 잘 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과연 이날 전희복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고 그녀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던 이 몽타주 속 남자는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15년째 풀리지 못한 미제 사건, 울산 부곡동 사건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영상은 8월 24일에 올라왔던 아이오프너 이야기입니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을 말하자면 역시 빠르게 퍼지던 인터넷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개인용 컴퓨터가 가정에 보급되면서 인터넷의 존재가 어느 정도 알려지긴 했지만 아마 본격적으로 인터넷 시대가 도래한 것은 90년대 중후반쯤으로 기억이 되고는 합니다. 90년대 후반에 인터넷 또 PC방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온라인 게임 등의 인기가 올라간 것도 생각이 납니다. 해외 역시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던 듯한데요. 지금이야 스마트폰 등이 많이 사용되면서 어디서든 인터넷을 즐길 수가 있는 시대가 됐지만 당시엔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기가 쉽지는 않았으며 심지어 인터넷 자체를 써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1999년 한 회사가 이런 컴퓨터를 내놨습니다. 넷플라이언스란 회사가 내놓은 이 컴퓨터의 이름은 아이오프너. 제품의 이름 자체는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는데요. 흔히 인터넷, IT 등의 제품 등에 자주 붙는 I를 사용해서 인터넷과 연관이 있는 듯한 이미지를 주기도 했고, 또 눈을 뜻하는 단어인 I와 발음이 비슷한 것을 이용해서 아이오프너, 즉 눈을 번쩍 뜨게 한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떤 것에 눈을 뜨게 해줬냐고 한다면 회사는 이 제품을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 쉽게 말해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이걸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사용해서 그야말로 인터넷 시대에 눈을 뜨게 해준다는 포부였습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너무나 저렴했는데요. 넷플라이언스가 아이오프너의 장점으로 초기에 내세운 것 중 하나는 $100도 안 되는 가격에 이걸 장만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99.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 말하자면 영상의 제목대로 99,000원에 컴퓨터를 판다는 마케팅이었는데요. 사실 이 마케팅에는 교묘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진짜 컴퓨터는 아니었던 점이 그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 아이오프너는 오로지 인터넷 서핑만을 위한 장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컴퓨터들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인 문서 작성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실행은 안 되고, 이메일이나 인터넷 뉴스 보기, 인터넷 쇼핑 등 오직 인터넷만 할 수 있는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는 컴퓨터인데 인터넷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꽤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이 시기엔 비슷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제품 역시도 그런 제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넷머신이라 불리는 제품의 광고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넷머신 제품의 이름 아래에 언컴퓨터란 이름이 작게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지만 컴퓨터가 아닌 것이란 뜻에서 붙인 이름 같은데, 이 제품 역시도 겉만 봐선 생긴 모양은 컴퓨터였지만 오직 인터넷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를 통칭해서 인터넷 어플라이언스라고 한다네요. 영상 내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컴퓨터로 부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누가 이런 걸 돈 주고 사서 쓸까 싶겠지만 어쨌든 이런 비슷한 것들이 더 나왔던 걸 보면 아이오프너 본사의 생각은 그 당시엔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비슷한 시기 해외에서 쓸만한 컴퓨터 한 대 가격은 검색 결과 평균적으로 $1,000 내지 $2,000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에 이런 가격이면 비싼 편이었을 텐데 인터넷 좀 해보겠다고 큰 돈을 들이기도 그렇고, 그러자니 그 인터넷이란 게 그다지 좋지 않으면 어쩌나 싶어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사가 내놓은 아이오프너의 목적은 인터넷을 하고는 싶은데 비싼 컴퓨터를 구입하기엔 부담되는 사람들, 그런 사용자를 타깃으로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프로모션 때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을 한번 즐겨보란 목적으로 내놨던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들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 초기에 진행되는 특별 가격이지만 그래도 제품 제작비가 $99보다는 더 들어갈 것 같은데 팔면 팔수록 손해인 장사를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 점 역시도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 본사 넷플라이언스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이 아이오프너는 사실 미끼 상품에 가까웠는데요. 이 제품은 다른 프로그램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제작되어 오직 본사가 미리 설치해둔 프로그램만 구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본사 넷플라이언스가 묶어 팔던 인터넷 요금제를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오프너를 구매했다고 해도 인터넷 요금제까지 따로 본사를 통해 신청하지 않으면 컴퓨터를 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쪽짜리 제품이었던 것이죠. 넷플라이언스가 이런 점에선 꽤 집요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들은 통신 판매나 특정 매장에서만 이 제품을 판매했기에 고객들의 집까지 장비를 배달해주는 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프너를 구매한 고객들 중에 요금제가 만료된 고객들의 집에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저희 요금제를 사용해야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문을 가장한 사실상의 독촉을 보내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당시 본사가 제공하던 이 요금제의 가격은 월 $21. 물론 지금 보면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는 가격이지만 해당 시기의 인터넷 환경이나 속도 등을 생각해 본다면 이 본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그렇게 좋을 거라곤 장담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99에 컴퓨터를 장만할 수 있다고 하고선 실제로는 인터넷 요금제까지 끼워서 팔던 상품인 것인데요. 물론 고객들에게 미리 설명은 하고 판매를 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오프너의 기능 중에는 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버튼 하나로 피자를 주문할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본사 넷플라이언스는 피자 체인점 하나와 계약을 맺어서 키보드에 있는 피자 키를 누르기만 하면 고객의 집에 피자를 배달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초기에는 생각보다 꽤 가입을 했던 듯합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아이오프너의 발매 이후에 약 14,000명 정도의 가입자를 유치했다고 하니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나름대로 전망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품고 있던 이 밝은 전망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복병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라스베가스에 살던 엔지니어 켄 세글러는 컴퓨터, 게임기 등을 비롯한 전자제품 매니아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들렀던 어느 매장에서 아이오프너를 보게 되고 겨우 $99에 컴퓨터를 판매한단 말에 흥미가 생겨서 그 자리에서 아이오프너를 주문했습니다. 어차피 $99에 한 대 산다고 해도 이 가격이면 그다지 손해볼 것은 없다는 생각에서였는데요. 세글러 역시도 제품 주문 후 이 아이오프너가 다른 프로그램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세글러는 말씀드렸듯이 전자제품 매니아, 혼자서 수리도 하고 개조도 해봤던 경험을 살려서 굳이 인터넷 요금제를 가입하지 않고도 이 아이오프너를 어떻게든 사용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궁리하다가 결국 이걸 뜯어서 한번 개조해보기로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오프너의 본체를 개방한 그는 의외로 몇 가지만 손보면 그냥 바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그는 내부의 케이블과 장치를 직접 개조했고 본사에서 설치한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만 따로 구해서 연결해주면 멀쩡히 작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인데요. 세글러는 자신이 발견한 이 방법을 어느 사이트에 공유했는데 그가 공유한 이 방법은 금방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용자들 중에 컴퓨터를 좀 만져볼 줄 알던 사람들 역시 세글러의 방법대로 아이오프너를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이오프너를 개조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설치된 전용 프로그램을 피해서 아예 일반 컴퓨터처럼 쓴다는 사실은 곧 본사 넷플라이언스의 관계자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의외로 본사에서는 처음엔 그저 그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부 컴퓨터 괴짜들의 행동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개조가 쉽다고는 해도 그런 걸 해봤던 사람들에 한해서이고 그런 개조가 많아봤자 얼마 안 될 것이란 예측에서였습니다. 크게 봤을 땐 전체 매출에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것이란 생각에 오히려 이런 관심도 언제나 환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조 사실이 알려진 이후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분명 아이오프너의 판매량은 올랐는데 그렇다면 그에 맞춰 올라야 할 인터넷 가입자는 늘어나지 않거나 반대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알아봤더니 본사의 생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던 것입니다. 본사의 생각대로 모든 사람이 컴퓨터 괴짜는 아니었지만 컴퓨터 개조에 성공한 컴퓨터 괴짜들이 돈을 받고서 다른 사람들의 컴퓨터도 개조를 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직접 아이오프너를 여러 대 사서 개조한 다음 좀 더 웃돈을 받고 중고 매장에 내놓기도 했던 것인데요. 특히 개조 방법을 처음 알렸던 켄 세글러는 아이오프너와 하드디스크를 따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직접 만든 아이오프너 전용 케이블까지 판매했는데 주문량이 생각보다 꽤 많아서 세글러 본인도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매자들에게 있어서 솔직히 남는 장사였습니다. 어차피 한 대 사봤자 $99, 99,000원 정도밖에 안 했던 데다가 이걸 개조하는 수고비를 얹어준다고 해도 실제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돈이 들어갔기에 그야말로 오히려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사에서 조사한 결과 자기가 직접 개조한 아이오프너를 $250에 판매한다는 중고거래 광고글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컴퓨터 괴짜들이 직접 계산해본 바에 따르면 아이오프너를 일반 컴퓨터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약 $1,000가량의 사양을 가진 컴퓨터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능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고 거래글에 올라온 대로 $250에 사더라도 $1,000짜리 컴퓨터를 75%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태평하던 본사는 다급해졌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제품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였는데요. 본사가 공개한 이 제품의 생산 비용은 약 $499. 이걸 $99에 파는 대신 인터넷 요금제를 노린 상품이었기에 물건이 많이 팔려도 인터넷 가입자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당연히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사는 부랴부랴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되는데요. 일단 $99에 판매하던 제품의 가격을 그 2배 정도인 $199로 올려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고객들은 이 점에 대해 항의했는데요. 사람들은 개조 방법이 알려지니까 가격을 올렸다라고 항의했지만 본사에서는 원래 프로모션 기간에만 $99에 판매했을 뿐 그 기간이 끝나면 이 가격에 팔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아예 아이오프너의 내부 장비들만 따로 떼어내서 이걸 자동차에 장착하는 오디오 장비로 개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자동차용 오디오를 따로 장착하려면 비용이 꽤 들어갔는데 이건 겨우 $199면 된다고 하니 당연히 이걸 안 살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물건의 판매량이 높아지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니 본사 입장에선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본사에서는 아이오프너 자체를 손보기로 결정합니다. 새로 만들어질 제품 생산 라인을 잠시 중지시키고 내부 장치를 새로 개조해서 출시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들은 내부의 몇 가지를 다시 정비해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구매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했기 때문에 몇 가지 기능을 자기가 직접 추가하거나 바꿀 수가 있는 개발자 전용 기능을 새롭게 탑재해서 넣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미 벌어진 적자를 메꿀 수
수는 없었기에 넷플라이언스 본사는 또 다른 대책을 강구했는데요. 이 대책이 조금 황당한 그런 대책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문 고객들에게 새로운 조항을 제시했는데 바로 아이오프너를 주문하는 즉시 인터넷 요금제에 가입되며 90일 동안 무조건 이 요금제를 써야만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그 전에 요금제를 해지하고 싶다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 해지 수수료가 무려 499달러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오프너를 주문할 수 없거나 혹은 주문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오프너를 개조용으로 사는 사람들을 노리고 해지 수수료를 통해 본전을 뽑겠다는 얘기였는데요. 문제는 아이오프너를 어떻게든 개조하려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냥 정상적인 구매를 원하던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건 그냥 아이오프너를 쓰려던 사람들의 항의를 받게 됩니다. 받아보고 마음에 안 들거나 별로 쓸 일이 없으면 해지를 하고 싶을 텐데 조항에 따르면 무조건 90일 동안 돈을 내고 쓰든지 아니면 수수료 499달러를 물어줘야만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오프너 주문이 취소가 되니 결국 소비자들에게 법적으로 소송 및 고발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2001년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넷플라이언스 본사에 이 조항을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넷플라이언스는 10만 달러 정도의 벌금을 물어냈지만 사실 실제로 입은 손해는 이것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99달러에 판매하던 기간에 이미 손해를 많이 보고 있었고 그 이후에 가격을 좀 더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적자였으며 수많은 제품이 판매된 뒤였기 때문인데요. 넷플라이언스는 이후 새롭게 생산된 아이오프너의 가격을 제작비와 비슷한 400달러까지 올려 판매했지만 판매량은 당연히 그다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은 2002년 1월 시장에서 철수합니다. 제가 볼 때 아이오프너의 실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 모델, 두 번째는 문제 제거의 실패인데요. 첫째로 이들의 사업 모델에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생산 비용이 499달러나 되는 물건을 만들고선 그 비용을 수거할 방법으로 인터넷 요금제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윤을 내려면 무조건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처음엔 장비를 99달러밖에 안 되는 가격에 팔았으니 달마다 결제되는 인터넷 요금제만으로 이득을 내려고 한다면 1인당 정말 오랜 시간 인터넷 요금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고객이 무조건 오랫동안 그걸 유지해줄 보장도 없고 그 전에 다른 회사에 더 좋은 상품이 나온다면 고객들은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해선 잊은 듯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 인식 후 그 해결이 너무 늦었단 점인데요. 이들은 처음에 아이오프너를 개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에 일부의 이야기로 치부하며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이 또 다른 홍보의 수단이 될 것이란 조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파는 제품의 내부 구조가 완전히 파악되었다는 뜻은 결국 또 다른 식으로도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며 그러면 회사의 인터넷 요금제로 이윤내기란 사업 구조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인데 이 점에 관해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듯하네요. 처음에 넷플라이언스가 내세운 목적은 꽤 명확했습니다. 인터넷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쓸 수 있게 하자는 것. 그래서 보시면 메뉴 아이콘도 꽤 큼지막하고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바로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의 피자 주문 버튼도 나름대로 괜찮은 아이디어였는데요. 인터넷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도 쓸 수 있게 만든 점은 평론가들에게도 호평을 받았던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던 또 다른 사실 중 하나는 아마 괴짜들을 얕보면 안 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본체를 아예 열어서 그걸 개조해버리고 나아가서 차량 오디오 장비로까지 써버리는 등 대체 본사의 그 누가 이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사건인 것 같기도 하고 황당한 해프닝 같기도 했던 99달러짜리 컴퓨터 아이오프너 이야기였습니다. 일곱 번째 영상은 8월 31일에 올라왔던 만화 리뷰 인간 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큐브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만화 리뷰를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안 오래된 단편작을 위주로 리뷰해왔는데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비교적 최근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일본 호러 만화계의 거장이 된 이토 준지의 작품인데요. 일본의 소설가 에도가와 람포의 동명의 단편 인간 의자를 원작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만화입니다. 오늘 작품은 대화, 나레이션을 비롯해서 작품 내에 나오는 조금 불쾌할 수도 있는 묘사는 흐리게 처리했으니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화는 어느 거리를 걷고 있는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적이 드문 어느 한적한 동네의 거리입니다. 여성은 왠지 모르게 고민이 있어 보이는 얼굴인데요. 그녀는 문득 길 한편에서 어느 간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구 공방이라 써진 요람당이란 가게입니다. 평소 같으면 지나쳤을 그런 가게지만 왠지 모르게 낡은 간판과 그 분위기에 이끌려 그녀는 이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는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만이 일하고 있는데요. 그는 어딘지 모르게 나른해 보이는 인상입니다. 여성은 주인에게 맞춤 의자 제작을 문의하는데 푹신하고 허리에 좋고 피곤하지 않는 그런 가구이길 바랍니다. 아마도 일할 때 사용할 의자인 듯 합니다. 여기서 여성의 직업이 밝혀지는데요. 그녀는 도쿄에서 작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의자란 확실히 중요한 가구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나 꺼내는데 의자로 인해 인생이 바뀐 사람의 이야기란 것입니다. 그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꼭 보여주고 싶은 귀한 물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은 안쪽에 있으니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보여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인공에게 보여준 것은 무척 큰 의자입니다. 척 봐도 대단히 무겁고 또 고급스러워 보이는 의자인데요. 그는 이것이 매우 옛날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장이 꺼낸 이야기는 일본의 다이쇼 시대 1912년에서 1926년 사이의 이야기란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아주 유명한 작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토가와 케이코, 여성 작가였습니다. 외무성에 일하는 남편을 두고 있었으며 그녀 자신 역시도 대단히 훌륭한 작가였기 때문에 팬들이 엄청나게 많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네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어떤 원고의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녀에게 바치는 작성자의 독백처럼 보일 수도 있는 하나의 기괴한 러브레터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 원고는 실로 기묘한 내용이었습니다. 편지 작성자는 자신을 가구를 제작하는 남성으로 밝힙니다. 그러나 그의 외모는 대단히 추하고 흉해서 이성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던 모양인데요. 그런 그는 자신이 가구 장인이란 것을 이용해 어느 날 기괴한 발상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바로 자신이 만든 의자 안에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자 위에 앉은 사람의 신체와 체온, 향기를 느끼는 것에 심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가 만든 자신이 들어가는 특수 의자는 원래는 사람이 모이는 큰 호텔에 놓여 있다가 결국 어느 높은 공무원의 저택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곧 그곳에서 이 가구 장인은 그 고위 공무원의 아내를 사랑하기에 이릅니다. 왜냐면 그 아내가 자주 그 의자에 앉았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은 매우 기묘하게 케이코의 상황과 맞아 떨어집니다. 외교관으로 일하는 고위 공무원의 아내, 그리고 그 저택에 놓여진 고급스러운 의자, 또 의자에 자주 앉아 원고를 작성하던 케이코, 이 모든 내용이 마치 토가와 케이코 본인의 상황과 흡사해서 그녀는 이 편지가 실제로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정말 의자 안에 들어있던 누군가 자신에게 보낸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편지가 한 통 더 도착했는데 그 편지에는 사실 모든 것이 지어낸 이야기였단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게 사실 지어낸 이야기란 것에 안심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뒤에 벌어졌는데요. 이야기는 다시 토가와 케이코의 일상으로 전환됩니다. 그녀는 근처 카페에서 출판 관계자를 만나고 저번 작품이 독자 투표에서 2등을 차지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늘 1등을 하던 그녀의 작품이 밀려나게 된 것이었는데 당연히 그녀는 누가 자신을 제치고 1등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계자에게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되는데요. 1등 작품은 바로 인간의자란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케이코가 받았던 그 원고 형태의 편지였는데 비록 자신 앞으로 온 편지의 내용이었지만 매우 흥미롭게 읽었기에 관계자에게도 소개해줬고 출판사에서 아예 작품의 형태로 실어줬던 것입니다. 케이코는 사실 그 편지가 처음 자신에게 도착했을 때 자기 상황과 너무 맞아떨어져서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가 늘 즐겨 앉던 그 의자 안에 진짜 그 사람이 들어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출판 관계자는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편지에 적혀있는 작성자의 주소로 찾아가 봤는데 그런 주소로 된 집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케이코 역시 그 뒤로 더 연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편지의 작성자가 누군지 알아내는 것엔 실패합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다시 그 의자에 몸을 맡깁니다. 사실 케이코는 약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인기 작가인 자신의 작품이 누군지도 모를 사람의 작품 인간 의자에 밀렸단 것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직접 소개해줘서 말입니다. 나름대로 작가로서의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죠. 그러다 그 작성자의 주소지가
의자가 없는 주소였다는 말에 문득 케이코는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설마 이 의자 안에 정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의자의 출처를 묻는 케이코. 뜻밖에도 남편은 이것을 골동품상에서 경매로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 의자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그동안 새 것인 줄 알았다가 이제서야 중고품이었던 것을 처음 알게 되는데요. 편지 속에서 묘사된 인간이 들어간 의자 역시도 처음에는 다른 곳에 있다가 팔려온 중고품이었음을 떠올리며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나 여러 가지가 맞물린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우연이라 되뇌입니다. 그날 저녁 저택에선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 분주히 움직이는 듯한 삐걱대는 소리. 불쾌한 기분에 잠에 들지 못하던 케이코는 이 삐걱대는 소리를 듣고 남편을 깨웁니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도 아니었고 이건 분명 누군가 집안에 들어왔단 얘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 도둑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발소리는 의자가 놓여있는 서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케이코는 불안에 떨며 남편에게 어떤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얼마 전 자신에게 이런저런 내용의 편지가 왔는데 바로 의자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 혹시 진짜 의자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란 반응입니다. 두 사람은 발소리가 멈춘 서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재 안에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그 의자만이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애써 의자를 무시하며 도둑이 있다면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케이코의 시선은 바로 그 의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의자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자는 정말 미친 듯이 움직이는데요. 안에서 사람 얼굴 형상을 한 무언가도 밖으로 나타납니다. 케이코는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고 남편은 그런 그녀를 보며 왜 그러는지 묻습니다. 케이코는 의자 안에서 뭔가 움직였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남편을 불렀을 땐 이미 움직임이 멈춘 뒤였는데요. 소란에 잠을 깬 하인들도 서재로 들어오고 케이코는 의자 속을 조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인들도 역시 영문을 모르겠단 표정이지만 시키는 대로 의자를 자세히 조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저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고 의자 안에 출입구나 그 비슷한 것도 보이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래도 그녀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자 남편은 이렇게 하면 불만이 없겠냐며 몽둥이를 치켜들더니 의자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아주 강하게 의자를 내려쳤는데요. 정말 안에 누가 들어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이 때려댑니다. 한동안 의자를 내려친 남편은 그녀를 돌아보며 이렇게 때렸는데도 비명 한번 지르지 않았으니 안에 누구도 들어있지 않단 것을 이제야 믿겠냐고 말합니다. 며칠 뒤 케이코의 앞으로 또 다른 편지들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아주 낯이 익은 편지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바로 그 인간 의자를 보냈던 그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편지를 개봉해서 정신없이 읽어 내려갑니다. 예상대로 그것은 그 인간 의자를 보낸 남자의 편지였고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자신이 들어있는 의자를 내려쳤던 것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단 것, 그리고 케이코 본인은 아마도 눈치를 못 챘겠지만 남편의 그 몽둥이질은 사실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닌 자기보다 잘 나가는 케이코에 대한 질투심이 담겨있단 것, 또 이제 자신이 그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케이코 역시도 의자가, 즉 자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단 걸 그녀도 본인도 모두 알고 있단 얘기였는데요. 당연히 놀란 케이코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찢어버립니다. 의자가 없으면 소설도 쓸 수 없을 거란 얘기에 그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화를 냅니다. 남편이 의자를 때렸단 걸 어떻게 알아내게 된 건지는 몰라도 아주 괴팍한 장난이 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거실에서 원고를 작성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그녀는 중요한 것을 하나 깜빡합니다. 바로 퇴근하는 남편을 마중 나가는 것을 잊은 것이죠.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였음을 감안해야겠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화가 났습니다. 서로 간의 약속인데 그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들의 약속은 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녀가 원고를 작성하는 것은 남편이 출근했을 때, 즉 집에 남편이 없을 때 서재에서만 할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의자가 불쾌하단 변명도 그만두고 약속도 지키지 못할 거면 당장 작가를 그만둬라 말하고는 화가 잔뜩 난 채 자신의 서재로 향했는데요.
서둘러 화가 난 남편의 뒤를 쫓아 서재로 간 케이코. 남편은 서재에 있는 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요즘 글이 잘 안 써지는 바람에 조바심이 나서 그랬다고 최대한 남편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별다른 대꾸도 없이 그저 눈을 부릅뜬 채 입을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남편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가가자 남편은 서서히 앞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아니 사실은 힘없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몸이 바닥으로 넘어지고 말게 되는데요. 바닥에 쓰러진 남편의 등에는 큰 혈흔이 생겨나 있습니다. 남편이 뭔가에 찔린 것이었습니다. 케이코 역시 남편의 등에 큰 핏자국이 생긴 것을 봅니다. 대체 이게 어디서 생긴 상처일까요? 그녀는 반사적으로 남편이 앉아있던 의자를 돌아보는데 등받이 쪽에 날카로운 것이 튀어나와 있다가 의자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결국 크게 비명을 지르게 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저택에 도착합니다. 케이코는 도착한 경찰들에게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이게 다 저 의자 때문에 벌어졌단 것입니다. 의자 안에 정체불명의 인물이 계속 숨어 있었고 그 의자 속 인물이 남편을 해쳤던 것입니다. 경찰들은 그녀의 이런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의자 등받이에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의자 가죽을 벗겨 그 안을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환하게 나타난 의자의 내부는 놀라웠는데요. 정말로 내부는 사람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 누군가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놓여있는 작은 공간에는 통조림과 건빵, 물통이 있었는데요. 게다가 얼굴 부분에는 눈, 코, 입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이 안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의자가 그 인간 의자가 맞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가구점 사장이 말한 그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괴한 이야기의 결말은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주인공은 사장에게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사장의 말에 따르면 작가 토가와 케이코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남편을 해친 여자란 소리를 듣게 되고 정신병에 걸려 작가도 그만두고 어느 날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이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주인공은 그렇다면 지금 사장이 보여주는 의자가 혹시 그 사건에 쓰였던 의자였는지 묻지만 사장은 이 의자는 그건 아니고 연관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의자에 박힌 못을 빼내기 시작하는데 못을 빼내며 의자의 내부를 보여주려 합니다. 단 이것은 자기 마음에 드는 고객이 왔을 때만 보여주는 자기만의 특별한 서비스란 말도 잊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는 의자의 등받이를 걷어내었는데 안에는 아주 기묘하고 기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라화가 되어버린 두 남녀의 신체가 겹쳐져 있던 것. 사장의 말대로 이 의자가 그 사건과 연관이 있었다고 하니 아마도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미이라는 토가 케이코, 그리고 남자는 그 인간 의자의 작성자일 것입니다. 당연히 주인공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는데요. 사장은 태연하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두 사람은 결국 원하던 사랑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자는 바라던 안락함을 평생 손에 넣었고 남자는 바라던 사랑을 끝내 이뤘다는 것.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으며 천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묘한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당연히 자식도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자식들이 후손을 낳았고 두 사람이 살던 의자는 후손들에 의해 대대로 보관되어 왔던 것입니다. 굳이 본인이 직접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사장이 그 두 사람의 후손 중 하나일 것이며 그 역시도 가업을 물려받아 가구장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은 또 한 번 놀라울 만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인공은 자기 직업은 밝혔어도 이름은 말한 적이 없었는데 사장은 그녀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던 것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하야마 유즈오. 아마 처음부터 그녀가 누군지 알고 있었으며 일부러 이 얘기를 꺼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는 주인공에게 최근 슬럼프에 빠진 것을 벌써 알고 있었다며 자기가 직접 의자를 제작해서 보내주겠다고 하지만 주인공은 필요가 없어졌다는 듯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버립니다. 장면은 전환되어 주인공이 사는 도쿄의 집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녀는 슬럼프에 빠져 있었고 원고 작성에 무척 어려움을 겪는 중이었는데요. 이제 모든 게 틀렸다며 다 포기하려는 그녀의 귓가에 갑자기 초인종 소리와 택배가 왔다는 외침이 들려옵니다. 문을 열어본 그녀는 놀라고 말았는데 바로 커다란 의자가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무척 커다랗고 무척 무거운 의자였습니다. 이 의자는 꽤 낯이 익은 디자인입니다. 주인공이 시골길을 지나가다 들렀던
그 기묘한 가구장인이 만든 의자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주인공은 이런 걸 주문한 적이 없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그렇게 크게 외치자 마치 의자가 반응이라도 하는 듯이 심하게 꿈을 대며 움직입니다. 다만 이것이 정말 의자가 꿈틀대는 것인지 혹은 지칠 대로 지치고 겁을 먹은 주인공이 환상을 보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만화는 막을 내립니다. 일본 호러 만화계를 대표하는 작가 이토준지의 인간 의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작은 따로 있습니다. 저명한 추리소설가 에도가와 람포의 원작 인간 의자인데요. 원작은 1925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만화의 내용은 원작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전개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작 소설의 결말 부분이 만화의 도입부가 됩니다. 인간 의자 내용을 편지로 받게 된다는 내용과 사실 그것이 나중에는 창작임을 밝힌다는 내용까지는 이토준지 버전 만화의 초반부 전개와 같습니다. 원작은 여기서 끝나지만 만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의 이름도 두 버전이 각자 다른데요. 이토준지 만화 속의 여성 작가는 토가와 케이코지만 에도가와 람포의 원작에서 주인공의 이름은 요시코로 나옵니다. 큰 의자 안에 인간이 들어가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앉으면 자신은 그 안에서 위에 앉은 인간의 촉감을 느낀다는 내용, 대단히 퇴폐적이지만 기발한 상상력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원작에선 이 모든 것이 창작이었단 결말로 끝나기 때문에 어떤 해석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토준지 버전을 보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화의 주인공 여류작가 토가와 케이코는 지위가 높은 남편, 커다란 저택에서 살고 있지만 사랑해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녀가 여류 작가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도 그러한 삶에서 느낀 따분함에 어떤 일탈을 원해서였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순수하게 글이 좋아서 작가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그녀의 집안 분위기는 그다지 부드럽게 보이지는 않죠. 그 당시 시대 분위기가 그래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그녀는 자신이 하고픈 일도 남편과의 계약하에 진행합니다. 단순히 원고를 작성하는 것도 남편이 보고 있지 않을 때만, 남편이 출근해서 집에 없을 때만 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서재 안에서만 해야 된다는 조건 역시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좀 다르게 말하자면 토가와 케이코와 남편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었단 느낌이 듭니다. 그녀는 일상에서 분명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토가와 케이코 역시도 인간 의자와 흡사해 보이는데요. 인간 의자 속의 가구 장인은 추한 외모 때문에 관계가 어려우니 직접 인간을 대면하는 대신 의자 안에 들어가 사람을 느꼈는데, 케이코 역시도 타인과의 제대로 된 교류는 없이 자기 작품과 독자들이 보낸 편지들만으로 사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낼 기회도 없이 한정된 공간 안에 갇혀 간접적인 접촉만으로 사람을 느끼게 된다는 점은 인간 의자 속 인물과 토가와 케이코가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차이는 좁은 의자 속이냐 거대한 저택의 서재 아니냐 뿐이겠죠. 그래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끌렸는지도 모릅니다. 의자 속의 인물은 토가와 케이코를 안아주고 싶어 했고, 토가와 케이코는 반대로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묘하게 얇은 가죽 한 장만을 사이에 둔 채로 말하진 않았어도 어떤 편안함을 느꼈는지도 모르겠네요. 두 사람은 어떤 면에서 각자 결핍을 느끼고 있었으며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기묘한 형태로 채워주는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말에서 두 사람이 그 얇은 가죽조차도 사이에 두지 않은 채 서로의 몸을 밀착시키고 좁은 의자 안에서 지냈단 설정은 같은 처지의 두 사람이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뭐 어쨌든 상당히 섬뜩한 상상임에는 틀림이 없는 듯이 보이네요. 미스터리 만화 리뷰 호러 단편 인간 의자였습니다. 8월이 가고 25년도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이 되니 아침이나 저녁은 날이 좀 선선한 듯 합니다. 그래도 아직 낮에는 여전히 더울 때가 많은데요. 이런 날씨일수록 감기 걸리기가 쉬우니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8월의 몰아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